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입니다. 오랜만에 배워야 산다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올해 연초에 한번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이 시간이 참 좋습니다. 저한테 잘 맞는 프로인 것 같고 또 하반기 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주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부분이 주식시장에 진출하는 초보자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될까? 또 주식시장에 진출해 있는 중수, 고수 이런 분들에게 어떠한 내용이 강의 주제로 가장 큰 도움이 될까 고뇌를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의 출발점은 역시나 글로벌 시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주제를 이렇게 한번 잡았습니다. 2023년 증시 하반기 핵심 공략 포인트라고 대주제를 좀 잡아봤고요. 전반기에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올해 주도주 안에서 승부를 지어야 된다. 특히 이제 반도체 부분을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과물은 지금까지 잘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여 변동성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흐름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준비 과정, 주식은 심리가 절반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가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단단한 심리와 멘탈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성공 투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일강 주제인데요. 어떤 기업적인 내용, 섹터 이런 것보다는 지금의 7월의 대여 변동성에 노출되게 된 요소가 무엇이었나 이걸 생각해 보니까 역시나 FOMC 연준의 직격탄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불확실성의 제거라고도 인식을 할 수 있지만 금리 연내 2번 더 올리겠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금리와 증시의 연동관계가 무엇인데 이렇게 시장의 투심을 계속 흔드느냐. 도대체 연결고리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증시에 미칠 영향력 요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출발 시점이 오늘 첫 강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방송이 정말 레전드 방송이 됐으면 좋겠고요. 금리와 증시의 연동 관계를 우리가 진짜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알아보고 주식시장에 대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을 좀 해볼 텐데요. 증시와 금리의 상관관계라고 이렇게 좀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느껴보니 올해 2023년 그리고 작년 2022년 한 해 금리 인상은 결국은 증시 하락을 좀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지식들, 금리를 인상하면 고금리로 계속 올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증시가 하락하더라. 그러면 2022년은 일반적인 이론과 거의 일치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정말 우리를 고통으로 밀어붙였던 요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자이언트 스텝 이 부분을 빼고는 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증시 하락이라는 것은 금리 상승기에 나오는 요소고 경기 침체 초기에 발생되는 요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정의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내용을 공부를 할까?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때 대입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똑같은 글을 보면서도 정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은 작년에 2022년에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것은 금리 상승기였고 경기 침체 초기였구나. 이런 결과물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느냐? 2023년은 우선 보니까 분명히 2130선 이 정도 찍고 증시가 상승으로 갔습니다. 최근에 어디까지 갔죠, 여러분들? 2650선. 그렇죠?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아니, 전문가님 증시가 보통 하락하는 거는 금리 상승기인데 증시도 상승하고 금리도 상승했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뒤에 알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얻어갈 건 뭐냐? 초기에 금리 인상을 하는 단계가 지나고 나면
금리 상승이 이어지더라도 증시도 바닥을 찍고 같이 상승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 중반부에 이르는구나.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읽었습니까? 경기 침체가 지속이 됐는데, 그렇죠? 지속이 됐는데 2분기가 저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3분기가 저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두 의견 다 리스펙트 할 수 있는 거고요. 경기의 바닥, 저점을 내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견이나 근거, 결국은 반도체가 주축돌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시점에 재고가 정말로 감소되는 요인, 요소가 눈에 보이는 수치로 발생되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은 금리 상승기지만 증시도 상승하고 있고 경기 침체의 중반기를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 침체의 가장 깊은 구간을 어디로 볼 것이냐. 저는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렇겠죠. 경기라고 차트를 좀 보면 이렇게 쭉 경기가 내려왔다가 2분기 정도 지나면, 그죠? 다시 이렇게 좀 경기가 올라가는, 약간 증시 모습하고 비슷한가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뭐죠? 증시하고 금리를 보니 이 상관관계에 어느 정도 시차가 존재하구나. 그렇죠? 그래서 FOMC 내용들을 보더라도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차가 좀 발생될 수 있다. 효과가 발생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런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고 지금의 시장 상황이 여기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정말 안타까운 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탁 뭔가 탈바꿈되는 계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저는 또 한번 탈바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평가했을 때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주식 입문을 할 때 기술적인 걸 굉장히 먼저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면서 직원들이 그런 말 해요. 전문가님 이것 좀 분석해 주시죠. 시동이 부릉부릉 걸렸습니다. 기술적인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엽긴 하시죠.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학습의 효과로 봤을 때 고난이도 영역이라고 봐요. 고난이도 영역이라고 보는데 우리는 급등주, 이평선, 거래량, 기술적인 걸 먼저 배워요. 우리가 수업을 받을 때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리고 아둥바둥해서 대학을 갑니다. 그렇게 지식을 많이 쌓고 들어가는데 내 피 같은 돈 1억, 2억을 하면서도 기초교육을 안 받는다는 거죠. 증시와 금리의 연동관계를 모른다는 거죠. 기술적인 걸 먼저 분석하고 콧방귀 좀 끼게 되면 기본적 분석을 합니다. 재무제표 좀 뜯고 반대로 가요. 글로벌 시황의 흐름이 어떻고 금리의 연동관계가 어떻고 성장률은 어떻고 이런 거를 먼저 본 다음에 기본적 분석을 하고 나의 노하우를 쌓아서 기술적 분석으로 간다면 더할 나위였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이 방송을 녹화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집중하셔야 됩니다. 다 제가 만든 거고요. 이 교육이 정말로 저는 이 영상이 되풀이돼서 계속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그러면 이 페이지로 넘어와서 금리와 증시의 상관관계를 보는데 시차가 발생된다 그랬어요. 금리가 지속 상승하지만 지금이죠. 2023년. 심지어 2번 더 한다고 해요. 그래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주가는 실제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재 위치에 와 있습니다. 2023년 6월이 그래요. 지금까지. 즉 기대감의 구간이 발생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뭐 여기를 2130선이라고 좀 써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는데 지금 오늘 정도 되겠죠. 여기가. 보면. 근데 금리는 계속 좀 가는 쪽이에요. 그렇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2023년에 2번 더 인상한다고 하고 아직도 고금리가 유지 단계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좀 받겠죠.
근데 이제 금리도 슬슬 고점을 찍고 뭐 2번 더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좀 내려옵니다. 주가는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금부터 조금 내려올 수는 있지만 여기로 가고 있습니까? 금리는 내려오는데 우리는 그럼 제가 왜 전반기에 와가지고 자 지금 대출 받아서라도 추가 매수해서 기대 수익률을 높여서 단가를 낮춰서 더 큰 수익을 노려봐야 된다. 물타기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반박들을 이렇게 했었어요. 개미들이. 아 이렇게 금리 인상기 아직도 끝나지도 않았는데 2월에도 금리 인상하고 3월에도 하고 4월에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물론 4월에는 FOMC가 없었지만 지금 이걸 보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경제 순환 시스템에서 또 유화기, 경기 침체기 1단계가 올 때는 아 금리 인상 부분이 좀 지나가고 경기 침체 중반기에 할 때 같이 함께 주가가 연동하는구나. 매매를 하신 분도 어때요? 지금 투데이가 이 정도 와 있다 그랬어요? 아 주가가 좀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도 금리는 내려가니 결국은 주가는 좀 올라가겠구나. 매매하신 분들 진입 타점도 잡을 수 있고요. 그죠? 투자하시는 분도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도 잡을 수 있습니다. 눈에 넣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봤습니다. 아까 그림도 봤죠. 아까 앞선번에 봤던 그림은 계속 볼 거예요. 주가라는 걸 좀 보니까 지금 우리 차트를 하나 좀 켜볼게요. 이거 먼저 해석을 딱 해보면 내용이 간단합니다. 주가는 기업이익에 반영을 한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주가라는 것은 기업이익을 반영합니다. 근데 어떻게? 경기의 선행에서 반영을 해요. 그래서 2022년 뭐 굳이 차트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어떻게 되죠? 2022년 지수 코스피 어떻게 됐죠? 쭉 떨어진 것은 날개가 없다. 쭉 내려왔어요. 왜? 주가가 기업이익을 경기의 선행에서 반영했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경기 침체 초입부였는데 2022년이 그렇죠? 쭉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도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구간인데도 어때요? 지금은 또 조금 올라왔어요. 이걸 하나 알아야 되고 그러면 금리는 도대체 어떻게 되냐? 금리는 뭐 선행이 좀 안 됩니까? 금리는 자금수 변화 변경에 따라서 후행합니다. 주가하고 금리하고 약간 달라요. 두 번째로 가시게 되면 자 여기 뭐라고 써놨습니까? 주가는 경기 회복 이전에 상승세로 전환을 합니다. 지금이죠. 2023년. 이제 주가는 아직 경기 회복이 안 됐습니다. 경기 침체 중반부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경기 회복 이전에 상승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연초에 알았더라면 겁을 냈을까요? 어떻게든 돈도 좀 끌어오고 주식이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고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했겠죠. 겁도 안 나고 자신감을 좀 더 갖고. 금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반대로 경기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인상을 하고 나면 계속 하락세로 갑니다. 경기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하락세를 가요. 그러면 차트를 잠깐 돌려볼게요. 이 부분을 보시죠. 고점 찍고 자 뭐 최종금리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혼자 제 생각이에요. 최종금리 예시. 저는 그냥 5.0에서 5.25로 하겠습니다. 이 말은 다음 달에 금리 인상 안 한다고 보는 쪽이죠, 저는. 네.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럼 시장에 너무 좋을 테니까. 최종금리가 그래서 확정됐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확정을 지었으면 최종금리 기간을 유지하고 금리를 인하시키겠죠. 어디까지?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날 때까지. 그러면요. 유동성이 풍부해집니까? 풍부해지죠. 아,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경기 회복이 나타날 때까지 금리 인하를 계속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이 내용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에 가까운 개념이고 내가 잘 알지 못하더라도 몸으로 체감하면 됩니다. 아, 앞으로 이런 경우 경기 침체 1단계 국면이 오면 난 이렇게 행동해야지,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고수들, 중수들 자기만의 노하우가 다 있죠. 자기만의 철학이 다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기만의 철학과 노하우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내용을 누구하고 공유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공유를 하려면 저 대신 이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 내용을 공유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주식시장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글로벌 시장의 흐름과 금리와 증시의 연동 관계와 기초 주식들이 정말 탄탄하게 쌓여 있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져요. 역삼각형 모양으로. 뭐냐? 기초가 되게 부실해요. 그러니까 톡 치면 쓰러지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은 10% 미만인 겁니다. 안 그래도 주식시장이 불공평한데 누군가 내 주식을 고점에서 사줘야 돼. 안 사주면 수익이 안 나요. 내가 수익이 100% 났는데 내가 100% 팔 때 그 주식을 누가 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주식을 엄청 비싸게 산 거죠. 그렇죠. 불공평한 시장이에요. 이 불공평한 시장에서도 이렇게 기초가 부실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라고 하면 기술적인 걸 해요. 추세, 캔들, 지지 이런 걸 합니다. 저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봐요. 왜?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시황이 안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추세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고 해서 제롬 파월 의장이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으니 자 이제 갈 거야 이렇게 말 안 해줍니다. 그럼 이게 더 중요하죠. 왜? 이거는 고위직들 코멘트가 있지만 핵심을 알게 되면 고위직들 코멘트에도 안 흔들릴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아, 경제 환류 시스템이 이렇게 되니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잦은 소나기인가 보구나. 거시적인 걸 보고 중추적인 걸 보고 가게 되면 내가 경기 침체기에 저는 늘 말합니다. 지난 거는 잊으세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죠. 자꾸 2022년에 손실 났던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손실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러면 뭐냐? 결국 기초예요. 이겁니다. 그래야지만 추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증시와 금리는 항상 반비례 관계? 제가 물음표 달아놨어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단순 반비례 관계보다는 약간 유동성, 실적 이런 차원의 고려가 좀 필요해요. 이거를 약간 예시를 들어보면 옆에다 딱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2022년 이 내용입니다. 금리 영향도 있었고 자이언트 스텝 아이씨 중국 봉쇄령도 있었고 그렇죠.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도 있었고 또 생각지도 못한 국제정세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었고 이런 복합 요소들이 증시에 영향력은 줘요. 그런데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게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주관적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기본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 그래도 이거이지 않나. 금리. 어떤 금리의 하락, 금리의 상승 부분이 가장 증시에 영향력을 크게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뭐가 나쁘냐면요. 우리가 금리를 좀 사물로 지칭하고 이렇게 본다면 금리 인상이 뭐가 나쁘냐.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냐. 금리 인상이 자산 가격 하락을 가져옵니다. 이거는 100% 팩트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여러분들 예시를 들어놨어요. 주식도 떨어집니다. 자산 가격 하락이죠. 금리 인상을 하면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을 잡는 것은 국내가 아닙니다. 미국 금리예요. 역설적으로 보면 어쩔 수 없어요. 미국이 금리 올리면 다 따라가니까.
전반에 한국 지금 금리 조금 따라가긴 따라갔지만 중단했지 않습니까? 곧 더 따라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뭐 부동산, 자산 가격 하락을 가져와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 자산 가격이 하락하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예를 들어 금리 인상기가 돌입할 것 같다. 미리 움직여야죠. 조금 자산이 높았을 때 정리를 해놔야 되겠구나. 주식은 그때 좀 팔아야겠구나. 부동산은 좀 그때 팔아야 되겠구나. 지금으로 시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2021년 말 정도가 되겠죠. 저도 2022년에 이 자산 가격의 하락이 올 줄 알고 준비를 했는데 이게 터진 거예요. 예측할 수가 없었죠. 바로 틀렸습니다. 2022년에 금리가 3%가 넘어갈 거다. 미국 금리 예측도 못했습니다. 많이 가면 2%대. 이거는 뭐 상상도 못했죠. 전쟁은. 이거 얘기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상상도 못했죠. 이것도 뭐 예상 못했죠. 상하이 봉쇄라고 할지 상상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좀 늦어졌어. 그러면서 2023년이 왔는데 저는 겁을 내지 않았습니다. 기회는 오는구나. 시장 상황이 나에게 기회를 줬구나. 나의 상황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상황 여건이 안 될 뿐이지. 그래서 제가 늘 말하죠. 개개인의 상황을 주식시장에 대입하지 마라. 시장이 알아주지 않는다. 시장이 알아줘. 내가 시장에 묻어서 파도처럼 가야지. 물결처럼. 시장이 나를 알아줘?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습니다. 시장이 나의 경제 상황, 나의 여건 이런 걸 알아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하면 그럼 전문가님 자산 가치가 감소한다고 하는데 기업 이익도 감소하는 겁니까? 방송 보니 금리 인상하면 기업 이익들이 단편적으로 감소한다고 하던데 저는 물음표 달아놨어요.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시간이 제한적인 말씀을 하신 건지 몰라서 말을 못한 건지 모르겠으나 여기 써 있습니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게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겁니다. 예시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이자 비용 상승. 매출에서 비용을 뺀 게 손익이에요. 단편적으로 근데 금리 인상을 하면 뭡니까? 이자 비용이 상승한다.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답을 써놨어요. 이자 비용만 상승하면 기업 이익이 감소한다? 그렇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이거는 완전 어불성설이고 억지입니다. 어떻게 이자 비용만 상승하면 기업 이익이 감소해요? 왜? 이런 경우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자 비용이 상승을 했는데도 매출이 더 많이 늘었어요. 더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래서 2023년에 보니 2023년 전년 동기 1분기보다 실적이 늘어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들 기업은 저금리예요? 따로 금리를 적용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금리 상황을 여건을 봤는데 물론 고정금리로 했을 수도 있고 변동금리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100% 고정금리로 했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금리 인상이 기업의 이익의 감소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 이제 네모칸을 제가 쳐놨습니다. 네모칸 들어갈 말이 뭘까요? 시원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성장률입니다. 딱 좀 정리가 되십니까? 성장률 뭐죠? 전문가님? 맨날 발표합니다. IMF 이런 데서 경제 성장률. 중국은 5%대. 한국은 1%대. 이렇게 성장률. 왜 성장률을 이야기하겠어요?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하면 소비가 둔화가 되잖아요. 경기가 둔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성장률이 낮아지는 거죠. 여기다가 조금 더 하나 추가적으로 하면 알파로 저는 이걸 쓰고 싶어요. 속도. 금리 인상 속도. 추가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이거 다 몰라도 돼요. 이거 다 몰라도 됩니다. 여기로 가보시죠. 그러면 글로벌 경기하고 작년에도 타격을 입었고 증시도 타격을 입었고 지금도 좀 좋아졌지만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금리, 고금리 유지 기간이고 더 올린다고 해. 그러면 타격을 줬는데 무엇 때문이냐? 이거죠. 금리 인상의 속도, 경제 성장의 폭입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금리를 줄다름질을 쳐버리니 자이언트 스텝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국보다 인도가 성장률이 조금 좋습니다. 네. 잘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솔직히 인도까지. 인도가 또 IT 강국이잖아요. 인구수도 많고. 인도가 더 높아요. 근데 국가적 위치가 좀 틀리죠. 주모님 중국보다 인도가 더 센 거 아닙니까, 파워가? 중국이 더 센 것 같습니다. 여기 외에 하나 더 하면 뭐 베트남 정도? 여기를 제외하면 미국이나 유로 성장률이 다 1% 전후예요. 성장률이 1% 전후가 되다 보니 금리 인상을 해서 뭘 하기 시작해요? 구조조정.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골드만삭스, 마이크로소프트 몇만 명? 1만 명 정리해고 연초에 다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망각의 동물이 다 잊어버렸죠. 벌써 몇 달 안 됐는데. 그리고 뭐가 가장 직격탄이에요? 글로벌 경기하고 증시에 타격을 주는 게 금리 인상 속도를 빠르게 가버리면 이거죠. 지금 어디? 대한민국, 한국. 직격탄이죠. 제가 어제 관세청 들어가서 봤거든요. 10대 품목도 관세청 들어가면 이렇게 쫙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데 적자 폭이 줄어들긴 했습니다. 행복하죠. 1월달 보고 5월달 보니 야 많이 줄었다 이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긍정적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수출 감소가 이루어져요. 그럼 수출 감소가 이루어지면 한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돈 버는 게 없어. 개털이야. 그러니까 뭐가 와요? 소비 둔화가 되죠. 주머니가 돈이 없는데 아껴 써야지. 그러면 또 뭐가 안 좋아지냐? 가계 부채가 증가합니다. 집들의 빚이 많아져. 그래서 파산도 하고 도산도 하고 만세도 불러. 그래서 늘 국가를 보면 잠재 성장률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한국은 뭐 잠재 성장률이 좀 그때그때 바뀌던데 3%대? 뭐 2점 몇 %대 이렇게 되는데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감소해요. 너무 안 좋죠.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속도까지 가파르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영향 요소를 주면서 가계부채 증가, 잠재 성장률 감소, 실질소득 감소, 소비 둔화까지 이어지니 소비 둔화가 되면 뭡니까? 기업의 물건이 안 팔리죠. 그래서 매출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이러한데 타격을 줬던 내용들이. 자, 하나 더 보시죠. 이거 좀 나올 게 나왔습니다. 이겁니다. 가장 큰 건. 아니, 전문가님 앞에 내용을 보니 뭐 수출도 감소하고 실질 소득도 떨어졌고 소비도 둔화인데 가계부채도 증가했고 지금은 아니 소비가 둔화가 미국은 아니던데요?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모나리자 효과라는 게 모나리자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연준도 헷갈려 한다. 왜? 아니 소비가 둔화가 이어지면 물가도 좀 내려와야 되는데 경기가 침체고 물가가 상승세예요. 이게 이제 발목을 잡기 시작하는데 저는 부작용이라고 쓰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죠. 자본주의 시장에 어느 정도 제도권의 개입이 필요하죠. 뭐 어떤 제도든 어떠한 뭐 이념주의건 공산주의건 자본주의건 다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라는 게 생기니 제도권이 개입을 하는 건데 2020년에 그렇게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니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돈 풀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가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전문가님 소비 둔화로 안 가는 것입니까? 이게 궁금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보십시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말 그대로입니다. 미래의 물가 상승률이에요. 2023년 6월보다 2023년 12월 물가가 어떨 거야? 이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 결국 소비를 진작시킵니다. 촉진시켜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전문가님? 자, 작년 2022년 지금이 6월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소비자들이 2022년 12월 물가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물건값이 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물건값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선택이에요? 지금 사둡니까? 오른 다음에 삽니까? 당연히 여기죠. 그 물건값이 오른다고 예시를 들면 난중 보니까 1,000원짜리가 3,000원이 됐네? 못 사죠. 그죠? 힌트를 드릴까요? 소주값도 올랐고요. 돼지고기 값도 올랐습니다. 음식료 업종만 올랐습니까? 경기 침체로 간다 그래서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물가 좀 내려야 되는데 물가가 올랐어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고기 값이 껑충 뛰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이에요. 소비를 촉진시키니까 좀 쌀 때 사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상추를 사도 삼겹살을 사도 이틀 뒤에 삼겹살이 오늘 10,000원 하던 게 15,000원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더 사둡니까? 안 사둡니까? 조금 더 사두는 거죠. 저는 단편적인 얘기긴 하지만 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의 효과라고 봅니다. 소비의 진작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글로벌 경기와 증시에 타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한번 반문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건 지금 뭡니까? 그죠? 우리 정의는 좀 많이 봤고 연동관계는 좀 많이 봤으니까 이게 한 번에 여러분들이 다 체감이 되시겠어요?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고 계속 부여들을 돌려보면서 그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는 천재가 아니니까. 그죠? 지금 시장이 뭘 기대하고 있죠? 요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제나 저제나 금리 동결되면서 인하로 가겠느냐? 금리 인하를 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가? 제가 물음표 따라서 금리 인하하면 성장률이 높아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이 성장률 둔화 때문인가? 맞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굉장히 쉬운 논리입니다.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성장률이 무조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장률이 둔화되면 지금까지 올드했던 방법이지만 효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게 돼요. 지금은 성장률이 둔화됩니까? 안 됩니까? 되고 있죠. 그러면 금리 인하는 거의 다 다가왔어요. 그렇죠. 시장도 그렇습니다. 단지 올해 금리 인하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하죠. 왜냐? 일단 최종금리를 확정은 지어야죠. 지금 5.0에서 5.25인데 미국 금리가 최종금리 확정도 안 지었잖아요. 순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에는 절차라는 게 있잖아요. 단순히 현 시점을 근데 과거 사례와 대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문구를 넣을까 말까. 요즘에 경제학 박사들 굉장히 고민 많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코로나라는 사태를 우리가 모기지 서프라임도 겪었고 조금 더 먼 과거로 가보면 오일 파동, 석유 파동도 겪었고 전쟁도 많이 겪었고요. 근데 이 코로나는 겪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결국 해결이 안 됐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지금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뒤에 제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굉장히 연준이 복잡한 고뇌에 봉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건 좀 차지하고 두 번째를 좀 봐보시죠. 금리 인상 국면에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어떻느냐, 이 위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 국내 증시가 할인이 되고 있는가? 2023년 연초와 같은가? 아니죠. 네, 이제는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가 조금씩 뭐 주가가 내리는 거 밖에 좀 피해 기준 12배 수준이거든요. 이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과대 낙폭이나 바겐세일은 지났습니다. 과대 낙폭이 왔던 요인은 앞에를 보니 뭐였죠? 금리 인상에 따른 과대 낙폭, 저평가, 그렇죠? 기대감.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은 마무리일 것. 이렇게 시장에서 딱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요 내용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왜냐? 자, 보십시오. 지금 2023년 1월 써놓고요. 지금 6월입니다. 그죠? 1월보다 6월이 금리가 더 높습니까? 더 높죠. 더 높잖아요. 금리 인상 했지 않습니까? 더 높아요. 그리고 경기 침체에 대한 성장률이 더 낮아지고 있습니까? 더 낮아졌어요. 최근에 중국의 성장률도 더 낮게 잡았습니다. 물론 그건 주관적 해석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이것도 더 내려갔어요. 기업의 이익이 증가가 됐나요? 대다수들이 증가 안 됐습니다. 그죠? 뭐 바뀐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오로지 이거였어요. 오로지 저평가가 1번이었고, 그죠? 그때는 쌌으니까, 할인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올해 금리 인상 끝내겠지. 그래서 저는 왜 이걸 말하냐, 너무 설레발 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경제의 어떤 순환의 시스템 단계를 10년 주기 보는 사람, 20년 주기 보는 사람, 30년 주기 보는 사람 각각 틀립니다. 그건 주관적 해석의 분분한 영역이에요. 근데 저는 시대가 굉장히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 시계로 가면서 이 경제 환류 시스템도 빨라졌다고 보는 쪽이거든요. 저는 5년 주기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5년 주기 전에 경기 침체 1단계예요. 제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바뀐 게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야지 우리한테 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막 너무 환호해. 환호하면 여러분들이 물려있는 주식들 손실률은 줄어들겠죠. 코스피가 2,800, 2,900 가면 빠르게. 근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수익은 없어요. 이거를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바뀐 게 없는데 너무 바쁘게 지금 눌림목대 이제 들어가야지. 이거 좀 높은데 잡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 모르겠고 전문가님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계가 보니 뭐 자꾸 물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물가로 가보죠. 금리 인상이 그러면 마무리된다는 것은 물음표 달아놨습니까? 이렇게 기결할 수 있어요. 물가는 정말로 잡혔는가? 지금 글로벌 시장이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물가는 정말로 잡혔는가? 그러면 더 이상 물가 상승은 없는가? 정말로? 아니죠. 왜? 물가도 내려왔다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시장 시스템이라는 게 그래요. 그래서 경제 성장은 물가에 비례한다? 맞습니까? 경제 성장은 물가에 비례합니까? 네, 맞습니다. 움직이니까. 경기가 좋아져요. 소비가 촉진돼요. 그렇죠? 소비가 촉진되면 어떻습니까? 수요가 증가가 돼요. 수요가 증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물가가 상승합니다. 기본 논리예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뒤에 제가 써놨습니다. 금리 인상의 국면에 우리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경제 공부할 때 나오는 공식 같은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소득이 증가되고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가 돼요. 그죠? 아,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도 좀 사야지. 그럼 물가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여기 밑에 힌트를 좀 달아둘게요.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지금 경기 성장 둔화죠. 경제 성장 둔화이 되면 돈 버는 것도 떨어져. 소득이 떨어져. 수요도 감소돼. 그래서 물가가 하락돼요. 공식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 현재는요. 경기 침체거든요. 지금은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도 연착륙 얘기하게 나오지만 무슨 소리예요? 연착륙, 고용이 튼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어떻게 경기가 침체가 아닌데 구조조정을 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확실히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뭐예요? 하락해야 되는데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몇 번 들었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해요. 저는 이때 별로 이런 이야기 안 했어요.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실질적으로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 정리한 내용을 필두로 좀 써볼게요. 경기가 되게 안 좋아. 그죠? 그래서 돈 좀 풀고 싶어. 우리는 이거를 조금 멋진 말로 유동성 공급이라고 합니다. 그죠? 쉽죠? 저 김민주는 절대 강의를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멋있는 용어, 멋있는 영어 다 필요 없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필요 없고 허세가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밖에 나가서 하시면 돼요. 경기 침체니까 돈 좀 풀어서 유동성 공급 좀 하고 싶어. 그게 이제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물가가 어때요? 높아요. 물음표가 달리겠죠. 진퇴양난인 거예요. 진퇴양난. 근데 여기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이 빡빡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CPI를 보면 어찌됐든 내려오고 있잖아요. 내려오고 있어요. 뭐 지금 지난달에 4.1, 그죠? 이번 달에 4.0 내려오고 있잖아요. 먼 좀 가보니까 9대도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9도 있었는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잘 내려왔어요. 그러면 어찌됐건 자이언트 스텝의 고금리가 물가를 어느 정도 잡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런 말도 해요. 고용도 탄탄하고 소비 지표가 잘 안 내려온다. 자, 뭡니까? 소비가 잘 되고 있다. 어디서 돈을 많이 버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비가 잘 되고 있다. 뭘 뜻해요? 아니, 수요가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응? 다시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인 거예요. 아이, 그러면 경기 성장이 둔한데 돈 좀 풀어가지고 경기 좀 살려야 되는데, 응? 이것도 걸림돌이 되고 소비도 계속 진작이 되네. 왜 그러느냐? 제가 풀이해 드릴게요. 경제방송에 처음 나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 ISM이라고 있습니다. 공급자 관리협회를 가시게 되면 제조업이 있어요. 보통 PMI라고 합니다. 미국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 50 밑에예요. 46, 47. 50 밑에면 다 경기 침체라고 합니다. 애널리스트 다 알고 전문가들 다 아는 내용이에요. 침체잖아요. 근데 미국이 제조업 근간의 국가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은 서비스업이에요. 근간이.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근간이다 보니까 서비스업은 어떠냐? 50 이상이에요. 침체가 아니에요. 미국 시장은. 서비스업에서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소비가 촉진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미국 시장의 음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근데 이런 생방송 중에는 뭐 논하기는 좀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넘어가시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정리를 했고 3단계 보시죠. 그러면 지금 적어도 여러분들 이건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아, 미국 시장에 약간 금리 정책에 대한 딜레마가 좀 있겠구나. 뭐가 생겨요? 방향성을 잡기가 힘들어요.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계속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아, 좀 불안한데? 좀 불안한데?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순전히 미국 시장에. 저는 항상 이 경제 공부를 하고 주식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아성에 도전하지 말라. 지금까지 다 졌어요. 이긴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의 아성에 도전해서 다 망가져서. 저는 IRA도 다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법안이라고 보고요. 중국의 우회 창고 다 열어줬고요. 한국이 하나도 안 유리한 것 같아요. FTA 체결국단이 일본하고 똑같은 세율을 내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에 유리합니까? 유리하지가 않죠.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렇게 금리 올리는데 지금 덩달아서 신흥국 시장까지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거든요. 호주, 캐나다 등등.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금리 정책 딜레마가 있고 방향성이 잡기 힘들고 CPI는 내려오는데 이게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강의를 하려면 3시간도 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물가하고 제가 연초에 그랬어요. 금리하고 데드 크로스가 되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야 된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죠. 자, 뭐 제가 좀 만든 건데 5월부터 데드 크로스는 발생이 됐어요. 물가가 높은 수준이었죠. 2022년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금리가 쭉 올라갔어요. 분명히 금리가 더 높은 수준입니다. 어쨌든 오니까 물가는 사고 단편적으로 CPI는 데드 크로스는 발생됐어요. 다른 거 너무 이면을 읽으려 하지 말고 여기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집중을 해서 결국은 고금리를 유지해서 고금리로 계속 가고 있어서 물가를 잡으면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되고 금리 인하로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7월에 금리 인상 하든 말든 올해 연내에 2번 하든 말든 소나기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소나기라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거 보세요.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하반기 증시는 미국에 의한다. 전문가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하반기 증시가 미국에 의한다. 네, 미국에 의합니다. 순전히 미국의 좌지우지가 될 거예요. 기준금리가 지금 3.5예요. 미국이 5.25입니다. 미국 금리가 더 높아요. 그러면 왜 미국이 따라가지 못할 금리 역전차를 발생시키면서 저렇게 했느냐? 보세요. 주식, 부동산, 채권 등등 미국 금리가 더 높으면 매각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자본 유출이라고 해요. 이게 자본 유출입니다. 아니 미국이 달러 돈 더 주는데? 이자 더 주는데? 한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어요? 미국이죠. 당연히 미국 가죠. 주식 팔고 부동산 팔고. 결국 금리 격차를 줄여야 돼요. 결국은. 그러면 현재 한국이 금리 인상 중단 상태? 그렇습니다. 지금 중단 상태예요. 굳이 한국의 총재가 미국 따라갈 필요 없고 2004년, 2016년을 보면 자본 유출 크게 없었다. 크게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니죠. 달러로 자금이 몰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뭐다? 여기까지 써보죠. 미국은 올해 말아요. 달러 약세라고.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여러분들. 상당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보면 재밌습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2시간 해달라고 할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자, 그러면 하반기 증시는 미국 금리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본 유출이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환율이 올라가고 있죠. 그럼 수입 물가가 상승이 됩니다. 수입 물가가 상승이 되면 물가 상승이 돼요. 물가 상승이 되면 결국 금리 인상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한국이 내년도 금리 인상한다고 보는 쪽이에요. 저는 정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년도에 아니면 올해 금리 인상한다고 보여지는 쪽이에요. 호주, 캐나다, 20이 다 인상했어요. 왜? 그들 보니까 실물 경제가 둔화해요. 지금 경기 침체인데 자본 유출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증시 보게 되면 증시 자금이 안 늘어나잖아요. 외국인들이 신박하게 들어오지 않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걸 보시죠. 지금 달러 인덱스 6월 19일자입니다. 크게 써보면 102불 정도예요, 지금. 달러는 113불부터 계속 내렸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저는 100불 밑으로. 90불 정도 가면 환율로 따지면 1200원 정도 될 거라고 보는 쪽이에요. 1200원 안으로 들어가는. 이렇다고 보는데, 아니, 달러 약세라고 그렇게 외치던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 이면에 저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경제의 개념 파트가. 그러면 자 보십시오. 가장 편한 방법은 이겁니다. 미국이 알아서 빠르게 금리 낮춰주면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 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각국들이 그렇게 됩니까? 한국도 그렇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물가가 낮아요? 물가가 높지 않습니까? 응?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자본 유출은 싫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물가를 잡고 금리도 올려서 자본 유출이 되는 거를 막아야 돼요. 지금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겁니다. 그럼 왜 이 내용들을 전문가님 들어보니까 정의 개념이나 알겠는데 별로 안 좋은 내용 같은데도 아니죠. 무슨 내용이냐? 금리 영향을 더 이상 시장에 대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표면적인 이유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뒤에 이면은 가고자 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미국 시장은 금리 인하로 갑니다. 결국 금리 인하로 가고요. 그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금리 인하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금리 인상을 하느냐?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한 거고, 알아서 미국 시장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그 효과를 누리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왜?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은 돈을 다 벌었어요. 곳간이 채워져 있습니다. 1+1으로 금리 인하까지 하면서 효과를 2배로 보고 싶은 거예요. 왜? 각국 통화료들이 금리를 올리면 자연스레 달러는 약세로 갑니다. 그게 통화료의 연동관계거든요. 자, 어찌됐건 제한적인 시장 자금입니다. 금리 인상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어요.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그리고 아직도 저성장보다는 여기에 우위를 두고 있어요. 아직도. 경기 둔화에 조금 더 우위를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 금리 인하를 하겠죠. 그럼 뭐냐? 물가를 아직도 걱정한다는 것은 반대로 보면 아직도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무리할 텐데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1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이렇게 전반기에 이렇게 써왔었습니다. 저평가 섹터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 주가에 반영한다. 지금은 2차 전지가 이렇게 크다. 전반기 때 그래 말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가 이만한데 나중에 더 커지고 나중에 2차 전지랑 비슷해질 것이다. 그리고 밑에 제약바이오 신재생 보고 자동차 다음에 채우는 게 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대로 됐습니까? 이대로 됐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바쁘게 왔는데요. 다음 시간에 6강 남아 있습니다. 특집 방송으로 계속 되니까 VOD 돌려보면서 더 이상 금리에 영향받지 마시고 좀 더 긴 관점으로 나의 갈 길을 간다. 그러면 수익률도 주식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되십시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이었습니다.